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8강 9강 조사 설계 리서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설계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필요한 계획과 전략을 조사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연구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개념적 틀, 그 다음에 변수의 선정, 그 다음에 변수 조작화, 표본의 선정, 또 자료 수집, 분석, 이런 모든 활동과 수단을 제시한 것이 바로 조사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설계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그 결과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즉 외생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 조사 설계가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또 사회과학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이 어려운 개념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조사 설계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사 설계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첫 번째는 조사 문제의 그 해답을 경제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이 조사 설계의 핵심 과제는 원인 변수, 즉 독립 변수와 결과 변수,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추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여러 문제들을 해답을 경제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조사 설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별량의 통제인데요. 이건 맥스민 컨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외생 변수들에 대한 그 효과적인 통제를 제공을 함으로써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사 설계의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맥스, 민, 콘 세 가지가 있는데 맥스는 뭐냐면 맥시마이징입니다. Maximizing the systematic variance under study라고 해서 종속 변수의 체계적 변량을 극대화한다라는 맥스입니다.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의 변량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속 변수의 체계적 변량의 극대화입니다. 자, 민은 뭐냐면 미니마이징입니다. 미니마이징 the error variance에서 오차 변량의 극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반드시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오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체계적 오차와 무작위적 오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차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측정상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core는 뭐냐면 controlling입니다. controlling the extraneous variables, 외생 변수의 통제입니다. 조사 목적과는 관계없는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거해서 실제로 관련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설계의 세 번째 목적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 타당성은 종속 변수의 변화가 독립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에 의해서 변화됐는가, 이걸 말하는 건데요. 종속 변수의 변화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외생 변수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거기에 보면 그림에 지금 11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외생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그 내적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11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한 사건, 히스토리 또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역사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험 변수를 처치하기 전에 측정하는 것과 처치한 후의 측정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것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해 주는 건데, 그걸 하기 전과 후를 이제 측정을 해 보는데요.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 또는 뭐 역사적인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이, 우연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그 결과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관광업계는 아마 굉장히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그 관광의 그 효과와 그 다음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이 돼서 그 후에 그 결과를 측정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지금 관광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갑자기 코로나라는 사태가 갑자기 발생이 된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그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연한 사건 또는 히스토리,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숙 효과가 있습니다. 매추레이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처치를 하기 전에 측정하는 것과 그 후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됨으로써 그 조사 대상이 변화가 되어 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에 그 이제 막 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독서력 증진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 유아원 같은 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그 후에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그런 능력, 독서력이 좋아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보통 한 3세에서부터 이제 두뇌가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두뇌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그 원인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성숙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 효과입니다.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한 측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조사 대상자가 그 측정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계속 시험을 쳐서 떨어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시험을 계속 함으로써 반복함으로써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IQ도 마찬가지입니다. IQ 테스트도 뭐 이제 우리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주 하게 되면 IQ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시험 치는 토익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도 자꾸 치면은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했던 그 먼저 사전 측정이 실험 변수의 강도에 영향을 주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의 이제 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신 좀 지체 아동들을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선발했느냐 하는 그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 7번에 있습니다. 표본 선정의 편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선발했느냐. 그러니까 정신 지체가 좀 심한 중증 아이들을 선발했느냐, 아니면 조금 덜한 그런 그 약간의 그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했느냐, 그 차이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두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측정 도구의 변화입니다. 이 측정이 사전 측정 도구와 사후 측정 도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측정자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데요. 주관식 시험을 칠 때 여러분 그 채점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 어떤 교수님이 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 도구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하는데 1대1 면접을 하느냐 또는 집단 토론을 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통계적 회귀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 측정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측정된 경우에 사후 측정에는 그것들이 이제 평균치로 수렴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실험 효과가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 즉 2분의 1이죠. 근데 이거를 몇 번 던져가지고 똑같이 반반씩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하여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했을 때 2분의 1로 수렴해 가는 것이지, 몇 번 던져가지고 이게 2분의 1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표본 선정의 편중, 아까 얘기했던 선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선정을 하는데 어떤 그 대상을 선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지체장애 아동들도 중증이냐 경증이냐 어떤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가면은 개방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개방교도소는 모범수들만 그쪽으로 이제 수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모범수들이 낮에는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또 그 안에는 숙소도 2층 침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 같은 것도 이제 있어서 외부로 전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밖에 나와서 영화도 보고 목욕탕도 뭐 가고 이런 것들을 허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범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 천안개방교도소를 거쳐서 나온 그 범죄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 안양교도소 같은 데는 조금 흉악범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과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재범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되는 경우가 천안개방교도소보다도 안양교도소 같은 데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선발했느냐 대상을,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실험 대상의 탈락입니다. 모탈리티라고 하는데 상실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측정을 받았던 집단이나 그 다음에 실험 처치를 받는 조사 대상자의 일부가 사후 측정하기 전에, 끝나고 조사하기 전에 탈락돼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달짜리 이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100명이 여기에 참가를 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아이고 힘들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몇 명이 탈락을 했냐면 90명이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은 10명인데 10명 중에서 9명이 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 측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나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90%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참가한 사람이 100명 중에서 마지막에 담배를 끊은 사람 9명이기 때문에 9%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실 요인 또는 실험 대상의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가공성 아티팩트입니다. 자, 이거는 연구자와 피실험자 간의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유도를 하거나 또는 그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가 연구자의 의도에 호응을 하는 담합 현상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가공성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서로 짜고 치는 그런 거죠. 결과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대상자들은 호응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공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실험 변수의 유출 또는 확산입니다. 실험 변수의 확산. 이거는 두 실험 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집단은 완전히 격리를 시켜서 그 효과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집단이 제대로 격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이제 그 뭐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이제 문제를 원래는 달리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은 문제로 주간반에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또 야간반에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주간반의 아이들하고 그 야간반 아이들 중에 친한 아이들이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문제를 미리 알고 시험 치는 야간반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것 또는 점수의 어떤 차이 이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심리적 효과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설문조사 또는 연구조사는 어떤 뭐 시험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뭐 좋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그걸 보기 위한 건 아닌데 이거 본인이 이제 실험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알고서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원인과 결과의 사이에 원인과 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외생 변수들이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원인인 독립 변수와 결과인 종속 변수 사이에 그 관계,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하는데 다른 외생 변수, 이런 그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1가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함으로써 결과가 많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외생 변수들을 철저히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통제를 해서 그 결과를 정확히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내적 타당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